안녕하세요. 세계적인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호스트 베네딕트입니다. 한 주를 건너뛰고 여러분께 돌아오게 되어 죄송합니다. 약 2주 전 엄지발가락을 부러뜨리는 자그마한 사고를 당했거든요. 항상 그렇듯이 먼저 오늘 2022년 6월 15일 현재 Foreign Affairs, CNN, BBC 등 국제 언론과 지정학 학술 잡지 등에서 출연한 세계 정세 현황을 소개해드리고 그 의미를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십니다. 첫째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6월 4일자 Foreign Affairs에 실린 사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을까 하는 5가지 방향을 잘 정리해 주더군요. 첫째로 War of Attrition, 소모전으로 가는 것입니다. 상대 교전 국가의 전투력 소모, 즉 병력, 탱크, 전투기, 군함, 그 외 군수물자를 살상하고 파괴함으로써 승리를 쟁취하는 전쟁의 유형이죠. 세계 2차 대전, 특히 독일, 소련 간의 동부전선이 대표적인 예인데 그 반대 유형으로는 War of Movement, 이동전, 즉 기동력, 화력, 편성,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선제권을 장악하는 전쟁의 유형이 되겠지요. 1940년 독일의 불란서 침공, 미국과 이라크 간의 1991년 걸프 전쟁 등이 대표적인 예가 될 텐데 한쪽이 작전이 됐든 테크놀로지가 됐든 압도적인 우위를 장악해야 가능한 전쟁의 유형입니다. 이 소모전 가능성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의미는 이것이 가장 처절하고 가장 큰 파괴를 동반하며 장기간 지속되는 유형이라는 점이지요. 또한 이 전쟁 초기에 러시아가 보여줬듯이 러시아의 군력이 생각했던 것보다 약하기 때문에 소모전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점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로 휴전입니다. 푸틴이 친러 세력이 많은 돈바스 지역을 탈환했고 또한 그럼으로써 크림반도까지의 육로를 확보했으니 휴전하자라고 하는 것이겠죠. 이 가능성에서 우리가 주목할 의미는 러시아가 봐라, 우리는 전쟁 미치광이가 아니다.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한 것뿐이다. 우크라이나가 정상적인 국가라면 이제는 당연히 휴전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라며 러시아의 도덕적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서방의 경제 제재 등을 풀도록 하는 전략이 되겠죠. 셋째, 소모전이 지속되면서 승리 없이 교착 상태에 빠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가능성에서 우리가 주목할 의미는 미국, EU 등 우방들의 계산은 양측이 더 이상 못 견디고 휴전 협상에 임할 경우 우크라이나가 조금이라도 우위에서 협상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전략적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유형, 우크라이나의 승리입니다. 이 Foreign Affairs 기사가 나온 3주 전만 해도 서방의 지원을 얻은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가능성을 점치는 기사들이 꽤 있었고 미국 정부도 우크라이나의 승리가 우리의 목표다라고 공표하기도 했지요. 물론 미국 정부가 그렇게 확신했다는 말은 아니겠지만요. 이 가능성에서 주목할 의미는 Foreign Affairs의 6월 6일자 다른 사설이 말해주듯이 이 가능성을 실제로 믿는 분석가는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설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밀려난다 하더라도 자존심이 상하고 EU 네토가 접근해 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푸틴은 계속 서방의 변방 전선, 즉 우크라이나, 폴란드,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등에서 탐색전을 계속 도모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 가입 신청을 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겠지요. 다섯째, 러시아의 승리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아무리 용감하게 저항을 해도 결국 러시아의 병력, 탱크, 전투기, 군수물자, 특히 미사일 등 탄약 등의 수에 밀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이 가능성에서 우리가 주목할 의미는 그렇다면 돈바스 지역을 확보한 후 거기를 거점으로 러시아가 나머지 우크라이나 국토를 그냥 놔둘 리가 없다는 전문가들의 확신 그 자체입니다. 종합해서 보면 이런 군사적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비디오에서 살펴봤듯이 워낙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세계 질서의 지각 변동에 의미하는 바가 크다 보니까 6월 10일자 CNN Farid's Global Brief에 의하면 현재 서방 정책 결정권자들과 재정학자들의 의견은
두 캠프로 첨예하게 갈라져 있다고 합니다. 즉, 첫째로 헨리 킨시저 같은 지정학자들은 협상을 통한 휴전을 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고, 프랑스 대통령 마크론은 푸틴을 망신 주는 결과까지는 가지 말아야 한다 라고 하고 있죠. 둘째, 반대 의견들은 서방이 아무리 푸틴이 체면을 차릴 만한 출구를 만들어 줘도 푸틴의 입장에서 이런 큰일을 벌여놓은 이상 거기서 만족하고 발을 뺄 수 없다. 그러니 확실히 밟아놔야 된다. 라는 논리가 팽팽히 서로 맞서고 있는 형국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던 중 6월 10일자 CNN, BBC 보도에 보듯이 푸틴이 연설 중에 자신을 러시아의 피터 더 그레이트, 표트르 대제에 비교한 것의 의미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표트르 대제는 한국으로 치면 광개토대왕과 세종대왕을 혼합해 놓은 것 같은 인물이라고나 할까요? 18세기 초 문화혁명을 통해 러시아를 서유럽처럼 모더나이즈 하려고 시도했으나 더 중요한 업적은 거대한 스탠딩 아미, 상비군과 해군의 창소를 통해서 러시아의 영토 확장에 전념하고 1721년 러시아를 제국으로 설립하고 자신을 그저 사르가 아닌 황제로 부른 인물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의 아들을 고문하고 처형한 인물이기도 하지요. 푸틴이 자신을 이런 표트르 대제에 비교했다는 점은 앞에 소개한 반대 의견을 뒷받침해주는 의미심장한 선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푸틴과 러시아의 품에 강제로 안기기 싫은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하려고 해온 것이고, 전쟁 발발 직후 2월 28일에는 EU 가입까지 신청하게 된 것이죠. 지금 세계 질서 속의 두 번째 큰 이슈는 아무래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되지 않겠어요? 이 이슈에 대해서는 이미 한국 언론에서 많이 다룬 바,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듯이 전 세계가 심한 인플레이션과 리세션으로 치닫고 있죠. 그 이유들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서방 및 우방의 러시안 오일 임바고 덕에 에너지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고, 둘째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둘 다 세계의 곡창 지역이다 보니, 게다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남부의 항만도를 봉쇄함으로써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을 통제했죠. 그럼으로써 식량을 무기화하고 있어서 전 세계의 식량 가격도 치솟고 있고 많은 국가들의 식량 안보를 위협하게 되었죠. 세 번째,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에서는 코로나 팬데믹이 잦아들면서 소비 욕구가 급상승한 반면, 네 번째, 중국 자체에서는 중국의 통치 시스템이 서방의 민주주의 시스템보다 월등히 우월하다고 주장해온 시진핑은 자신이 주도해온 Zero COVID Policy 정책이 실패했다고 시인할 수도 없고, 중국의 백신들이 효력이 떨어진다는 것도 시인할 수 없으므로 지난 2달여 상하이 등 중국 주요 지역에서 역사상 전례 없는 봉쇄령을 강행함으로써 전 세계의 서플라이 체인, 생산 공급 과정을 거의 마비시키기다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섯째, 게다가 6월 17일자 CNN 사설을 인용하자면 제롬 파월이 이끄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또한 세계적 인플레이션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작년 2021년 미국 경제가 반등하기 시작할 때 경제 회복을 부추기기 위해 통화량을 그전 2년 기간에 비해서 40%나 늘렸는데, 그 결과 인플레이션이 너무 달아오르자 이번에는 너무 뒤늦게 벤치마크 인터레스트 레이트, 기준 금리죠를 0.75포인트나 올리며 스태그플레이션의 경착륙을 기정사실화하다시피 해서 시장의 요동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몇몇 경제학자 및 시장 전문가들은 미국의 증시가 2022년 폭락할 것이라는 두려운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세계 정세에서 중국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죠. 정치학자들은 중국의 통치 시스템을 다음과 같이 명료하게 정리를 하더라고요. 첫째로 중국의 통치 시스템은 스태티스트다. 국가 통제주의다. 즉 국가의 사회 경제를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로 강압적으로 통치하는 체제다라는 것이죠. 둘째로 머컨틸리스트다. 우리말로 중상주의라고 그러대요.
국가 본위의 경제 간섭 정책 정도가 되겠네요. 즉 자국의 경제를 최대한 통제하고 보호하면서 그 경제적으로 타국의 경제적 우위를 유지한다는 체제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나아가 세 번째, repressive authoritarian 주의라는 것입니다. 탄압적 권위주의 체제라는 얘기죠. 이 세 가지 특징에서 읽을 수 있는 의미는 즉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글로벌라이제이션과는 상극적인 체제인 것이죠. 우리 한국과 정반대지요. 이런 중국이 그 힘으로 인도태평양 지역 전역으로 군사적,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그리고 영토적으로 그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니 더구나 2월 15일자 CNN 보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중국과 러시아 간의 국경을 이루는 아무르강에 거대한 다리를 건설하는 등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는 러시아와 친분을 같이 하면서 21세기의 글로벌 대립 질서가 형성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중국은 아우쿠스 쿼드 등 자국을 조여들여오는 서방, 일본, 인도 등의 컨테인먼트 policy, 견제 정책에 맞서서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 중 맥카터 장군의 아일랜드 하핑 전략, 즉 일본이 장악한 태평양 섬들을 모두 공격하지 않고 뛰어넘으면서 다음 섬을 공격하는 전략을 마치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듯이 남태평양의 작은 섬들을 우방으로 끌어들이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3, 4월에는 솔로몬 제도가 보시다시피 호주 앞마당입니다. 중국과 안보 협약에 들어갔죠. 미국이나 호주를 볼 때는 아주 곤란한 얘기죠. 그리고 5월에는 각종 국제 언론이 보도했듯이 우리가 존경에 맞지 않는 중국의 외교상 왕이는 그 가세를 몰아서 사모아, 피지, 뉴기니 등 남태평양 국가들을 돌며 중국식 범남태평양 경제안보체제를 구축하려 했으나 일단은 불편한 반응을 확인했는데 그쳐버리고 말았지요. 이런 상황에서 2월 16일자 Foreign Affairs 사설은 대만이 얼마나 서방 중국 간의 인도태평양 군사 전략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군사적, 지정학적 분석을 잘 해줍니다.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대만이라는 섬나라의 위치가 중국에게는 필리핀 해로 가는 길목의 관문과도 다름없죠. 맥카터 장군이 1950년에 대만을 침몰시킬 수 없는 항공모함이라고 일컬은 것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이토록 군사적으로 대만의 위치가 중요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Ocean Surveillance System, 해양 감지 테크놀로지가 미국에게 훨씬 뒤지는 중국으로서는 대만을 확보하는 것이 미 해군의 위치 및 움직임을 탐지하는 데 결정적이라고 합니다. 둘째로 잠수함에 있어서도 타입 94 같은 핵 잠수함들이 미국 잠수함들에 비해 잡음 저감 기술이 현저히 뒤지는 상황에서 더 조용한 그러나 며칠마다 수면으로 올라와 배터리를 충전해야 하고 작전 반경이 짧은 재래식 잠수함을 운영하는데 대만을 확보하는 것이 또한 결정적이라고 하네요. 셋째로 공군기의 작전 반경 또한 문제되는 것이 공중 제급유 능력 또한 뒤지는 중국으로서는 대만 해협이 180km 넓이고 대만 자체가 400km 길이고 145km 넓이이니 대만을 확보하면 중국 전폭기들의 작전 병력이 현저히 확대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대만이 위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이죠. 우리 보통 사람들도 그리 어렵지 않게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2차 대전 태평양 전쟁 때 미군이 필리핀 해를 장악해야 미 해군이 일본으로 북상할 수 있었던 것처럼 생각해 보세요. 북태평양에는 섬이 없어서 핵 추진을 갖추지 않은 한 군함들이 재급유할 수가 없어서 작전 활동을 하기가 힘드니까는요. 그것처럼 지금도 미국이 필리핀 해를 장악해야 말라카 해협과 남중해를 통과하여 한국, 일본 등으로 오가는 항로를 보호함으로써 첫째로 한국, 일본 등을 자국의 우방으로 남을 수 있게 하고 둘째로 중국 해군 공군의 남중국해 활동을 저지할 수 있고
반면 중국은 미 해군을 필리핀 해로부터 될 수 있는 한 멀리 밀어내야, 즉 중국의 Anti-Access Area Denial 전략이죠.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 남중국해만이라도 자국의 통제하에 둘 수 있으니 대만이 군사적으로 전략적으로 중국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자명하다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CNN 6월 18일자 보도에 의하면 중국이 세 번째 항공모함 푸지안을 진수했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항공모함들과 달리 스키 점프 시스템이 아닌 카타폴트 시스템을 갖춘 것인데, 그 의미는 푸지안이 실제로 배치될 경우 중국 항공모함 항공기들의 작전 반경과 무기 연료 탑재 능력이 현저히 늘어나는 것이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동에서도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6월 20일자 Foreign Affairs 사설은 2018년 사우디아라비아의 반정부 언론인 자말 카쇼기를 참으로 프로페셔널하지 못하게도 시끄럽게 살해해버린 후 이런 행동을 용납할 수 없다는 미국과의 관계가 심하게 틀어졌는데, 앞에서 말한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 위기가 오자 사우디아라비아가 세계적으로 유독 오일, 가스를 추가 생산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나라이므로 레알폴리틱, 현실 정치 선상에서 속은 뒤틀어지고 자존심은 상해도 바이든 대통령이 7월에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할 것이라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 가스 생산을 대폭 늘려줄 것을 요구할 것이고, 반면 사우디아라비아와 주변 국가들은 미국에게 이란의 위협적인 행동과 특히 핵무장에 대해서 도대체 어찌하셈이냐 라며 따져 물을 것이라 하네요. 재밌죠? 자, 이런 상황들을 좀 종합해서 생각해 볼 적에 6월 12일자 논평에서 CNN의 저명한 논설위원 파리드 자카라야는 중국의 서방 세계가 설립해 놓은 법치주의 세계 질서에 대한 도전을 막는 길은 반드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푸틴을 무찌르는 일뿐이다 라고 정리하더군요. 어렵고 용기가 필요한 결단이 필요하겠지만 긴 안목으로 본 통찰이 번뜩거리는 말입니다. 자, 이제는 이런 세계 상황 속에서 한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잘 알듯이 지난 한두 달 북한은 열심히 미사일을 쏘아왔는데 특히 중단거리 미사일도 포함되어 있었죠. 우리가 새겨야 할 중단거리 미사일의 의미는 당연히 그 표적이 한국과 일본이라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조만간 아마도 테크놀로지컬한 이유로 여름은 피하겠지만서도 7번째 핵실험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한국은 6월 22일 드디어 우리 테크놀로지로 만든 로켓 누리호가 1.3톤 이상의 페일로드를 싣고 궤도에 안착했지요. 이것은 군사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대한민국도 언제라도 핵무기를 만들 수 있고 그것을 나를 수 있는 로켓 테크놀로지를 확보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 나라 얘기 같아서 잘 신경 안 쓰게 되지만 중국의 남태평양 섬나라들을 상대로 한 노력, 그리고 항공모함 푸지안 진수를 보면서, 그리고 특히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여 확보한다는 가정을 할 때 먼 나라 얘기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듯 중국의 뜻대로 된다고 가정한다면 미국이 한국의 해양 젖줄을 지켜주지 못하게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국은 중국에게 꼬리를 더 내리고 병자호란 때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나와서 항복하면서 청태종에게 309고두를 하며 이마에 피를 흘렸듯이 대한민국은 시진핑이나 우리가 사랑하는 왕이 외교수상에게 굽실거리며 선처를 바라는 상황이 될 수가 있겠지요. 참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가능성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뵐게요.